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20강 우리 교재 183페이지 보칙입니다. 자, 먼저 보칙에는 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업무 위탁. 업무 위탁이 183페이지에 보면 1번 실무교육 위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면은 4번에 시험 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위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위탁입니다. 업무 위탁. 업무 위탁이 있는데 첫 번째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위탁입니다. 교육위탁할 수 있는 곳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그게 바로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업무 위탁입니다. 시험. 이 시험 위탁은 대학 전문대학은 안 되고요. 시험 위탁은 공기업,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즉 시험 업무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전문대학에는 시험 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매수 신청 대리에 가면 나오는데 미리 예습을 하면 이건 예습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입니다. 지정승인 요청인데 지정승인이라는 말 쓰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역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교재 184페이지에 보면은 3번의 실무교육 수탁기관의 기준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면은 강사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박사는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박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전임 강사는 2년 이상 유경험자, 3번에 석사학위 3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4번 변호사 등 2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5번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강의실은 1개소 이상을 확보하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 맨 밑에 이렇게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위탁 내용을. 시험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업무 위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185페이지 제2절 행정수수료입니다.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령에 15번 정도 나오는데 수수료를 모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게 15번 정도 나온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응시수수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신청.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가 있습니다. 당해 지자체 조례입니다. 응시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 재교부는 내지만 이것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을 위탁한 경우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은 없고요. 지금은 바로 이 위탁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9번에 대한 수수료가 현재 28,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는 물론 중개보수라고 바뀌었지만 수수료와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 중개보수를 보면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이 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매매인 경우에는 0.9%, 임대차, 전세의 경우에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근데 주택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외는 국토교통부령인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85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은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개가 제가 있다고 했죠.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 신청 대리, 우리 책에는 지금 9번까지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 이거는 중개보수는 앞에서 공부를 했고요. 11번부터는 예습입니다.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예습을 하는 겁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입니다. 등록 신청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3만 원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냈었죠.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이거 예습입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예습이지만 수수료라는 표현을 전부 다 미리 정리해 보는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가 있는데 얼마냐 하면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비입니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을 실비라고 합니다. 자, 실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첫 번째, 한도액이 있습니다. 중개 보수와 관련된 실비는 한도액이 없죠.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예습입니다. 지금 책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 한도액이 30만 원이고요. 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는 원거리, 멀리 가는 교통비, 그 다음에 원거리 출장비, 멀리 가는 출장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가는 교통비,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이 등기법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지만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서는 아직도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부등본 비용은 실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85페이지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는 6개인데요. 위탁시 수수료가 있고요. 수수료를 총 정리했습니다.
15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6페이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기업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언에 등록 신청 내야 되고요. 디귿에 자격증을 교부받는 것은 수수료 내지 않는다고 했죠.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내지 않고 자격증을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것 주의해야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 내야 되고요. 휴폐업의 경우에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은 포상금 제도입니다. 187페이지. 자, 포상금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의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스파이를 양성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파파라치 제도 우리나라 법에 많은 법에 이게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도 포상금 제도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비교해 보기로 하고요. 자, 우선 교과서에 있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양가로 1번에 포상금 지급 사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3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대여받은 자. 즉 무자격자입니다. 이런 것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가령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내용은 한 건에 50만 원이고요. 동그라미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분 5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3번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포상금 못 받습니다. 기소 중지돼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기소를 했다면 재판에 회부했다면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3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1월 메모하시고요. 1월, 2월, 3월, 6월 이런 숫자들이 나오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6번 포상금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되는데 각각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포상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비교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가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은 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 공법입니다만은 부동산거래신고법까지는 공인중개사법에 출제가 될 수 있죠. 자, 조금 전에 교재를 읽어봤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무등록 개업공개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거짓 신고한 자입니다. 거짓 신고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 미사용입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잠실 재배사, 축사로 허가받아 놓고는 공장으로 임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작년까지는 이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에 있다가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되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 당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면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이게 작년에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였는데 올해 개정됐습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의 과태료로 더 완화됐죠. 작년보다는 완화됐습니다. 강화된 게 아니고요. 이게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죠.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 가격의 10%를 부과합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으로 전매한 자는 적발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액수가 얼마냐 하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자,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하면은 포상금은 20%,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그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 자,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습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어서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되냐면은 5%, 100분 5니까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부과되면 그 5천만 원에 20% 하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최고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억 초과된 거는 과태료가 포상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1,000만 원까지만 준다 이 말입니다. 1억짜리를 만약에 거짓 신고했다면 포상금을 그러면 100만 원밖에 못 받겠죠. 예, 포상금은
가태료의 20%를 한도로 하고요. 또 그 최고 한도액은 1,000만 원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은 작년까지는 취득세 3배 이하 가태료였는데 올해는 취득가의 거의 100분의 5% 가태료를 부과하고 그 가태료 부과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 한도액은 1,000만 원까지만 지급한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금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불법 전매한 자는 보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을 국고에서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전부 시군구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시군구재원으로 지급을 하고요. 주택법에서는 전액 국고에서 지급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0일. 자, 그래서 30일, 1월, 2월 이런 숫자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숫자들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상금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상금 지금 1월이라고 했는데요. 1월 30일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1월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월 공인중개사법 보상금 지급 기한입니다. 1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도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예습입니다. 매수 신청대리 업무 정지 기간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월이 뭐가 있느냐면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의신청 1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도 1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토지거래 허가에서 선매 협의 완료도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입니다.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에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 승계 포기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때에는 방 빼야 되겠다. 주인한테 남편 죽었는데 꿈속에 계속 나타나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역시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민법에서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하면 민법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1월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88페이지 문제입니다. 이 포상금에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포상금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자, 기억해 보면 A, B, C, D, E 이까지 있나요? 예, 이까지 있죠. 자, 기억해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A와 B를 갑이 A와 B를 각각 했으니까 포상금 50만 원씩이 되겠네요. 각각 고발을 했고요. 검사는 공소제기를 했다. 공소제기를 했으면 포상금을 받는데 A는 공소제기하고 B는 무혐의 처분이네요. 무혐의 처분은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무혐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무혐의, 불기소, 기소중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이런 거는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소제기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아도 공소제기를 한 이상, 재판에 회부한 이상 포상금 받습니다. 그 다음에 D것,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동으로 하면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균분해서 지급합니다. 균분.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를 하면 균분해서 지급하고요. 2건 이상 여러 건수가 접수되었다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균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이를 을이 신고한 후에 갑도 이를 신고하였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 먼저 신고한 사람만 받고요. 두 번째 신고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줍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명이 오면은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답은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이 되겠죠. 125만 원. 따라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27회 출제됐죠. 27회 최근 3년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포상금 계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상금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2건 이상이 접수되는 경우 2인 이상, 2명 이상이 온 경우가 있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2인 이상이 왔을 때에는 균분입니다. 균분. 각각 지급이 아니라 그래서 50만 원씩 각각 주는 게 아니라 10명이 오면 5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발각된 후에 신고하면 포상금 못 받고요. 신고는 등록관청에 해도 되고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는데 포상금 지급 신청은 반드시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공소제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기소,
불기소,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이런 것들은 포상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소 제기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공소 제기라는 건 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일단 재판에 회부된 이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 제도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니까 꼭 비교하셔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189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 교육제도 비교하는 게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1페이지 연수교육이 있는데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교육대상이고요. 보조원은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입니다. 자, 그러면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시간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2개월 내모하시고요. 연수교육 일시, 장소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개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옛날엔 7일인데 2개월로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2개월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다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연수교육 통지입니다.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2개월이 뭐가 있어요? 아직 안 했지만 다음에 나올 거지만 매수신청대리 공제사업 운용실적공시입니다. 운용실적공시.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되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요. 중개업과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3개월 이내에 공시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2개월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고용인 결격사유 해소기간입니다. 해소기간.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합자 한명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결격 사유 해소 기간입니다. 2월 이내 해야 되고요. 2월 이내 해소를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절취, 반드시 취소,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2개월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2개월도 있고 또 60일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수교육 통지는 2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2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업무 위탁. 업무 위탁은 첫 번째 실무 교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업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것 비교를 해서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라는 표현이 15번 나온다고 했어요. 수수료에 관한 표현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가 대상이고요.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대상자에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는 것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내용도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실무교육하고 차이 나는 것은 바로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와 직업윤리는 실무교육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